편지 왔어요. 햇세드 주간 편지에 오신 레모님들 환영합니다. 햇세드 주간 편지는 햇세드 공동체의 팟캐스트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햇세드 서재의 시간에서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책을 같이 읽고 있죠. 그렇죠. 10명의 어른이 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을 모인다는 게 쉽지 않은데 많은 어른들이 모여서 함께 불안새들을 읽었습니다. 네, 특히 특별한 건 교사 출신이 7이고 학부모가 3명. 이 구성도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자녀를 가진 분들도 있으시고 또 싱글인 분도 있으시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더 풍성한 나눔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초등학교 제일 작은 아이가 5학년이었나요? 5학년 친구가 가장 어린 친구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귀한 나눔이 그냥 휘발되지 않게 부지런히 기록도 남겨보고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읽으면서 많이 인식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소개할 때도 2024년의 최고의 문제작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SNS로 아이들 뇌를 망가뜨린 어른들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이렇게 최대천 교수님이 추천한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또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결국 다 한 목소리는 스마트폰 문제다, SNS 문제다 라는 이야기들은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절제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2007년에 아이폰이 등장했고 2010년부터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데이터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그래프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조나선 하이트 박사가 말하는 위험 요소라고 얘기하면 2010년대부터 디지털 기기가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대들의 정신건강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청소년의 불안, 우울증, 사회적 고립이 증가한 것이 바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를 과잉 보호하고 온라인에서는 아이를 과소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 책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현실 세계는 막대한 양의 직접적인 경험을 배워야 하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또 온라인은 사춘기 시절에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장소인데 사실 온라인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나 지금 보고 있는 정보들이 어떤 내용인지 부모님들이 다 알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10명의 어른들이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중에 한 선생님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그리고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너무 많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다. 첫째보다 더 일찍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둘째를 볼 때 더 늦게 줬어야 하는데 후회한 적도 많다. 둘째가 고학년 사춘기가 되면서 더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것 같아 걱정되기도 했다. 지금도 둘째 아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규칙을 정하기도 하며 실랑이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교육도 실시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있지만 아직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도 이 책을 읽으면서 둘째 아이와 잠시라도 이야기하고 솔직한 마음도 나누었다. 도구로 잘 이용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기를 바란다. 혼자가 아닌 함께 좋은 방법들을 실천하고 싶다. 선생님이 나눈 내용 중에서 둘째 딸아이가 언제 인스타를 시작했는가 이제 이 책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인스타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14살이지만 보통 아이들은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이미 다 계정을 갖고 있는데 이 선생님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둘째 딸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 그것이 불법인지는 알았지만 모두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왜 잘못됐냐고 되물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인스타에 여자아이들이
노출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딸 아이가 어떻게 인스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게 됐죠. 여자아이들이 더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라고 하는 게 이 책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죠? 책의 6장에 왜 소셜미디어는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에게 더 해로운가라는 제목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면 여자애는 시각적 비교에 민감하기 때문에 타인이나 사회가 가진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기준에 맞춰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플루언서를 동경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뽀샵으로 많이 가리고 점 하나 지우는 게 아니라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네, 요즘은 다리도 늘리고 뭐 몸매도 바꾸고 다 그래요. 그렇죠. 저는 두 번째 이유에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남자아이의 공격성은 신체적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자아이의 공격성은 다른 여자아이의 관계와 평판을 해치려는 시도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이거 정말 이거 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끼리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와, 차라리 남자애들이 낫다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했답니다. 대놓고 그렇게 싸우는 게 낫다. 남자애들 뒷담화 안 하나? 남자애들 뒷담화 하죠. 그래도 겉에서 치고받고 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세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아이와 여성이 감정을 더 쉽게 나누고 있는데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여자아이들의 연결이 극대화되자 불안이나 우울증을 앓는 여자아이들이 다른 여자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불안과 우울증을 전염시킨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는 또한 생물학적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사회 원인 질환에도 더 취약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남성이 여자아이와 여성에게 접근하고 스토킹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10대 초반 여자아이가 SNS 계정을 만들었는데 나이 많은 남성이 팔로잉하면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접했잖아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나체 사진을 보내라는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일로 소셜미디어에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더 많이 걸려드는 덫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그 SNS상에서 관계의 수는, 그러니까 친구들의 관계의 수는 대폭 늘리는 반면에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몇몇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상 현실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갖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많이 있는 이 책에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에서 보면 지금의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고 스마트폰의 폐해를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네, 아마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푹 빠져 몇 시간이고 조용히 즐겁게 지낸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우리들은 미처 생각도 못했다고 이 책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괜찮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전혀 괜찮은 게 아니었지. 청소년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지는 그래프를 보면은 나가 놀지 못하고 화면 기반 아동기로 변화되면서 현실 세계에서의 과보호, 가상 세계에서의 방임 상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 없이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하죠. 우리가 자랐을 때 그랬던 것처럼.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입회하에 놀았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친구 집에 가서 놀거나 놀이터에서 놀거나 했을 때 친구들끼리 놀다가 밥 시간 되면 저녁에 밥 먹으러 집으로 돌아가고 부모님이
밖에서 같이 놀아준 적은 가족 모임 빼고는 우리끼리 독립적으로 놀았던 적이 훨씬 더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머니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창이라 밥 먹어라 이 저녁에 이 소리 들을 때까지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아이와 잘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또 친하게 못 지낸 거에 때문에 이제 실망도 하고 이런 고민 속에서 사회를 조금씩 배워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청소년기에 행복했던 추억들이 많이 있잖아요. 친구들과 놀면서.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보면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같은 현상들을 발견하는데 이 요즘 청소년들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게 데이터로 보여주면서 이것이 정말 스마트폰의 발전과 또 확산 속도와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한테 또 많은 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교사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요즘 아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끔씩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즘 애들은 감정 조절을 잘 못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감정을 읽는 것도 잘 못해. 공감을 잘 못하죠. 예. 그리고 나서 스스로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도 부족해. 맞아요. 제가 초등도, 중등도, 고등도 똑같았어요. 제가 만나던 아이들은. 갈등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지 못하고 꼭 마지막 종착적인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오는 애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초등과 고등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어렸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놀이 문화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여러 많은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해답이 있었어요.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아이들이 상처를 참고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아이의 감정을 읽고 차례를 지키고 갈등을 해결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법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활동은 감독을 받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가 주도하는 놀이이다. 이 놀이 문화 속에서 이 모든 해답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놀이 문화가 점점 사라지면서 아이들의 그런 여러 많은 좋은 점들이 잘 성장하지 못하고 그 못한 채로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한 부모님이 밖에서 애들을 놀게 하고 싶어도 밖에 가서 놀 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짝이 없다 그랬죠. 놀이터에 가도 사람이 없다고. 많이 공감하시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학원에 가 있어가지고 실내에만 있느라 밖에서 애들 활동하지 못하는. 한 선생님도 글에 남겨주셨는데 가정과 학교가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실패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하게 되었다고 쓰셨어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사랑이고 보호자로서 가장 위대한 역할에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서툴러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생각과 마음이 또 확산되었으면 좋겠고 또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같이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혼자는 되게 힘들잖아요. 한 가정에서 부모에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규제하는가 이거를 다 맡겨놓는 것은 너무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같은 문제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감독 없이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동네에서 같이 이 책을 읽고 스터디하는 게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책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단체 행동할 수 있는 그룹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 선생님이 이 책을 학교에서 읽고 있었고 그걸 본 선생님이 나도 좀 다오 그 책을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럴 수 있겠다. 되게 좋은 영향력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직접 깎고 다듬으려는 목수가 아니라
자녀가 배우고 자랄 공간을 만들어주는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이거 딱 보는 순간 되게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밑줄 쫙 했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목수신가요? 정원사신가요? 아빠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정원사가 되려고 노력은 했지만 목수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순간순간 후회도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심리적인 면역계로 좌절, 작은 사고, 괴롭힘, 딸돌림 등을 겪은 사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익힐 수 있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편하게 얘기하면 나무에서 자주 떨어진 아이는 나무를 오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제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6살 때 오른쪽 무릎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된 후로는 실은 저는 어른이 돼서는 차를 거의 안 무서워해요. 베트남에 갔을 때 신호등이 없이 차가 막 오는 그 오토바이가 엄청 많이 다니는 그 거리에서도 사실은 저는 되게 편하게 길을 건너는 경험도 했었고 또 차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냥 뭐 이 차들이 지나가겠지라는 식으로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게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들 책에서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에서 가장 큰 문제를 4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4가지가 뭘까요? 중독, 네, 중독. 사회적 박탈, 네, 맞습니다. 또, 수면 부족. 네, 그리고 하나가 뭐였지? 굉장히 산만해지는 거. 주의 분산. 네. 맞아요. 이 4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책에서 스마트폰 시간만 잘 조절해도 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수면 박탈 빼고 라고 하시긴 했는데 사실은 스마트폰 시간만 잘 조절해도 애들이 잠을 푹 잘 잔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반드시 침대에서 이거 보지 말아라. 이건 뭐 저희가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월요일 날 오전 수업에 애들이 집중 못하는 현상을 매번 겪었던 것 같아요. 정말 스마트폰과 게임과에 정말 노출된 토요일, 일요일을 보내고 난 아이들이 월요일 오전 수업에 해롱해롱 하면서 전혀 집중 못하는 것들을 매번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스마트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동기 4가지 해양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박탈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회적 박탈 중에 이 가족들이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장면이 너무 생각났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가족이 여러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끼지 못하는 혼자 딴짓하고 있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도 사회적 박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거든요. 요즘에 정말 음식점에 가도 그런 가정을 많이 봐요. 예. 아빠가 고기를 굽고 있고 엄마가 핸드폰을 보고 있고 아이들도 핸드폰을 보고 있고 또 모두가 다 핸드폰을 보고 있고 그러면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왜 밥 먹으러 갔나 그러니까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정말 종종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Z세대 사이에서 넘바이어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넘바이어리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살짝. 이 남성과 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기존의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나는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지금 넘바이어리라고 부르는데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넘바이어리 젊은이들의 정신 건강이 또래 남성과 여성보다 훨씬 나쁘다고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여러 있다고 합니다. 이 집단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현재도 매우 드물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쓰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이야기 하면서 또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사 집단 행동의 장기화로 의료기관 진료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희영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의사들도 이제 병원에서도 전문가의 권위가 떨어져서 이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잘 설명한 영상을 보았잖아요. 이 모두의 전문성과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병원에서는 의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논바이올린이 계속 증가하고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했던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성의 문제까지도 깨워주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정말 진리가 존재하는가, 지금의 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면 진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권위도 서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면서 그로 인해 생기는 이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조나단 하이드 박사는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4가지 방법을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연기하기. 두 번째는 최소 만 16세까지는 자녀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기. 세 번째는 학교에 전화 없는 곳 만들기. 마지막 4번째, 감독되지 않는 놀이 장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속적인 디지털 간섭 없이 실제로 그 서로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것들이 정신건강의 악화를 되돌리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말 중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사람의 아동기가 늘어난 것은 아이에게 학습할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였다 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동기에 배워야 할 것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지금 우리 한참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하면서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챗GPT를 사용해서 많은 것을 검색하고 하는 것을 좋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놀이 기반의 세대인 내가 인공지능 시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게 맞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그냥 주지 않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인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코치해서 아이들에게 잘 사용할 수 있게 알려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끊임없는 연구와 많은 고민과 나눔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하이트 박사는 책에서 집단적인 지혜가 발휘돼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모여서 깊게 토론하고 공부하자.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를 지켜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논의, 규제가 계속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상 공간에서는 너무나 쉽게 많은 대화들이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의견만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그래서 행사하는 데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 다르게 생각할 기회가 적어지면서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감사한 게 저희가 온라인 북클럽을 통해서 학생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말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것들을 그 말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이끌어냈거든요. 그 모든 중독의 원인 중 하나가 결국 올바른 소통의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반가운 소식도 있잖아요. 이 책을 읽고 있는 중에 우리나라도 법안이 발의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나요? 메타가 여러 소송권에 걸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1월 5일 그 기사에 따르면 최근 뭐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이 등에서 인스타를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대 계정 전환 절차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한국에서도 내년 1월 중에는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정책이 도입되면 한국에서는 19세 미만 인스타 이용자는 자동으로 비공개 형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팔로우한 다른 이용자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자녀들의 과도한 인스타그램 이용을 막기 위해서 앱 그 사용 시간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고, 그리고 불건전한 콘텐츠 접근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이제 시작이 되고 좋은 결과가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다행이죠. 예.
아직도 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는 교사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찬반이 있죠. 예, 규제하자. 그러면 안 된다. 강제적으로 하는 건 이유가 안 된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안 세대 책을 읽고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김성우 작가님의 인공지능은 나의 읽기 쓰기를 어떻게 바꿀까? 지금 준비해야 할 문해력의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햇세드 주간 편지 김창일, 최지선. 이재은이었습니다. 레몬님들 또 만나요.